너 도대체 언제 결혼할래? 남들은 손자, 손녀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하는데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내가 너 때문에 속 터진다, 속 터져. 여러분, 혹시 명절 때마다 자녀나 손주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가 눈치 보이시나요? 30이 넘었는데도 연애조차 안 하는 자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에는 25세만 넘어도 노총각이라고 불렸고 자식이 30세까지 결혼 못하면 부모가 관가에서 조사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 결혼 제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결혼하라고 재촉하는 대신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조선 임금들도 백성의 결혼을 돕기 위해 직접 지원금을 주고 정책을 만들었지만 강제로 결혼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문제, 바로 자녀 세대와의 소통 단절입니다.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명절이 전쟁터가 되는 집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가 무책임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가족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자식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 세대는 25이면 다들 결혼했는데 요즘 애들은 35이 되어도 혼자 살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부딪히기만 한다면 가족 사이는 더 벌어질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피하게 되고 명절 때도 집에 오지 않으려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조상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결혼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여러분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조선시대는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유교에서는 가문을 이어가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것을 가장 큰 효도로 여겼죠. 그래서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보통 15세 전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죠.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을까요? 빨리 자손을 낳아 가문을 번창시키고 안정적으로 제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라 서둘러야 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외법이라는 엄격한 규칙 때문에 미혼 남녀는 만날 수조차 없었거든요. 7세만 되어도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하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연애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필요했던 게 바로 중매입니다. 중매인들은 단순히 사람만 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상대 집안의 문벌부터 재산, 인물, 성품, 건강 상태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결혼정보회사와 탐정을 합친 역할이었죠. 중매인들은 주로 상민 계급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왜 여성들이었을까요?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서 집안 사정을 파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양반 여성들은 체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었고요. 이들은 양쪽 집안을 오가며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신랑 쪽에는 신부의 장점을, 신부 쪽에는 신랑의 장점을 부각시켰죠. 과거 시험에 붙을 가능성까지 따져가며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혼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했고 신랑 신부는 첫날 밤에야 서로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비슷하셨죠? 선보고 한두 번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결혼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25세, 여자는 20세만 넘어도 노총각 노처녀로 불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늙었다는 소리를 듣는 셈이죠.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난이었습니다. 예물과 혼수, 잔치 비용이 큰 부담이었거든요. 특히 양반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체면 때문에 아무나와 사돈을 맺을 수 없었으니까요. 또 다른 이유는 신체적 문제였습니다.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중매가 잘 안 되었죠. 외모가 너무 못생겨도 어려웠고요. 요즘도 비슷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결혼 못한 사람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성과 대화 한 번 나눠보지 못한 채 평생을 혼자 살아야 했으니까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늙어서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 받았고요. 만약 자식이 30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하면 부모의 죄로 여겨졌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배필을 구해주지 못한 무능한 부모라는 낙인이 찍혔죠. 관가에서 조사를 나와 왜 자식을 결혼시키지 못했는지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조선 왕들이 직접 나서서 결혼 못한 백성들을 도왔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유교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중요시했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이 쌓이면 우주의 기운이 어그러진다고 믿었죠. 그러면 가뭄, 홍수, 전염병 같은 재앙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미신 같지만 당시에는 진지하게 믿었던 사상이었어요. 성종 임금은 25세가 넘은 처녀들에게 쌀과 콩을 합쳐 10석씩 지급했습니다. 10석이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있으면 20일 안에, 없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결혼해야 했죠. 안 그러면 지원금을 회수했습니다. 정조 임금은 가난한 남녀에게 돈 500냥과 무명 2필씩을 지원했습니다. 500냥이면 쌀 18리터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었고 무명 2필이면 옷 2벌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조가 직접 이 사업을 챙겼다는 점입니다. 신하들에게 실적을 보고받고 성과가 없으면 꾸짖기도 했죠. 지방 관리들에게는 할당량까지 있었습니다. 올해 몇 쌍을 결혼시켰는지 보고해야 했고 실적이 좋으면 승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나쁘면 문책을 받았고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관리가 나라 돈을 횡령했는데 알고 보니 자식 결혼 비용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결과는 정상 참작되어 죄를 감해졌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중매인을 통해야 했을까요? 집안끼리 직접 만나서 정하면 더 편했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매인을 통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마을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중매인이 제3자로서 보증을 서주는 셈이었죠. 만약 중매인 없이 몰래 결혼하면 불륜이나 도주로 취급받아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배층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관리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결혼하는지 파악하고 개인의 일탈을 막으며 지역사회를 통제할 수 있었거든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했던 겁니다. 중매인들도 나름의 직업 윤리가 있었습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신용을 잃었고 파혼이 되면 살해금을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몰래 상대 집안을 염탐하기도 했고 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캐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중매를 위해서는 타이밍도 중요했습니다. 집안에 초상이 났거나 과거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피했고 반대로 경사가 있거나 벼슬을 받았을 때를 노렸죠. 상대 집안의 분위기를 읽는 눈썰미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점이죠. 첫날 밤에 처음 만난 상대와 평생을 살아야 했으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 평생 냉전 상태로 지내는 부부,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첩을 들이는 남편,
시집살이에 시달려 병들어 죽는 여성들이 부지기수였죠. 이혼은 거의 불가능했고 특히 여성은 재혼조차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분제의 고착화였습니다. 양반은 양반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결혼하는 게 당연했고 신분을 뛰어넘는 결혼은 극히 드물었어요. 이는 사회계층의 이동을 막고 불평등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심각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은 가진 것 이상으로 혼수를 준비하려 했고 이 때문에 빚을 지거나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혼인 잔치 하나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인권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종속되었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집을 가야 했고 시집에서는 시부모를 모시며 자식을 낳는 도구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공통점을 보면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결혼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수와 예물이 부담이었다면 지금은 집값과 결혼 비용이 젊은이들을 짓누르고 있죠. 2024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을 넘었고 결혼식 비용만 평균 5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결혼이 사회적 이슈라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결혼장려 정책을 폈듯이 현대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출산장려금, 육아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바로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본인이 선택합니다. 누구를 만날지, 언제 결혼할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을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연애의 자유도 큰 변화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미혼 남녀가 만나는 것 자체가 금기였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만나고 사귈 수 있습니다. 동거도 가능하고 결혼 전에 서로를 충분히 알아갈 시간이 있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비혼을 선택해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고 혼자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를 넘어선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202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고 있다 해도 비정규직이 많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만 월 1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결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죠.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세대에게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커리어를 쌓고 취미를 즐기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결혼보다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부모 세대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며 자란 젊은이들은 결혼에 회의적입니다. 높은 이혼율, 가정폭력, 육아 부담 등이 결혼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네 번째는 젠더 갈등입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크고 남녀 간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대립하고 비난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죠. 다섯 번째는 육아 부담입니다. 한국의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워킹맘은 경력 단절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이 든다는 통계를 보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시대가 변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는 25세에 결혼하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35세에도 이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강요보다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언제 결혼할 거냐고 재촉하기보다 왜 결혼이 어려운지 들어보세요.
경제적 부담 때문인지, 아직 준비가 안 됐는지, 아니면 결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세요. 조선 임금들도 지원금을 주며 결혼을 도왔듯이 가능한 범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 자금을 보태주거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거나 육아를 도와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넷째,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결혼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비혼을 선택한 자녀도, 동거를 하는 자녀도, 늦게 결혼하는 자녀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다섯째, 기다림의 미덕을 실천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부모의 조급함이 오히려 자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조선시대 결혼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습니다. 첫째, 공동체의 지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마을 전체가 나서서 젊은이들의 결혼을 도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현실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조선 왕들은 구체적인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현대 정부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값 안정, 일자리 창출, 육아 지원 등 젊은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조선시대의 획일적인 결혼 제도는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결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결혼뿐 아니라 사실혼, 동거, 한부모 가정 등 모든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당사자의 선택권 존중입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선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부모의 기대보다 자녀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결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결혼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법적 혼인 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실혼,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부부, 각자의 집에서 사는 별거혼 등 다양한 형태가 보편화될 겁니다. 둘째, 결혼 연령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40대에 첫 결혼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셋째, 성 역할의 구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남자가 집안일을 하고 여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육아는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하는 문화가 정착될 겁니다. 넷째, 국제결혼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이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이 보편적인 가족 형태가 될 겁니다. 다섯째, AI와 로봇이 가족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려 로봇과 함께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AI가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세요. 조선시대 결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 간 대화를 시작하세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결혼하라고 재촉하지 마시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왜 결혼이 어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진솔하게 대화하세요. 셋째, 편견을 버리고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우리 세대의 기준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고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넷째,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경제적 지원이 어렵다면 정서적 지원이라도 해주세요.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응원해주는 것, 함께 고민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다섯째, 함께 배우고 성장하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울 점도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 되세요. 조선시대 중매제도는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한 억압적 제도였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젊은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종과 정조 같은 임금들이 직접 나서서 결혼 못한 백성들을 도운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강제와 억압이 아닌 이해와 지원으로, 획일적 기준이 아닌 다양성의 인정으로, 부모의 뜻이 아닌 자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는 것,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25세만 넘어도 노총각이었지만 지금은 35세도 젊은 나이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재단하지 말고 현재의 현실을 인정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도우려 애썼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지금 보기엔 문제가 많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도우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소통의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도우되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조선시대 결혼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지금 당장 자녀나 손주와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묻지 말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힘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세요.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들의 지혜는 계승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보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우리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